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지금 정부 세종청사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세 번째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12,000원으로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과 함께 차등 적용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어느 때보다 난항이 예상됩니다. 여러분은 내년 최저임금 얼마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이번에도 화두가 된 차등 적용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언제나 환영합니다. 좋은 의견, 질문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 지금 시작합니다. 네, 집중진단 함께해 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다시 한번 최저임금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나온 노동계와 경영계의 내년 최저임금 수준부터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노동계 12,200원. 그러니까 지금이 9,620원이니까 25% 정도 인상된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교수님. 예. 지금 뭐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랐죠. 네. 작년 오른 수치만 해도 5%가 넘고 작년 말에 기재부가 예상하기로는 올해 3.5% 인상된다 했는데 예.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를 위해서 도출한 자료는 4.5% 인상됐다고 느끼고 있고요. 근데 피부로 느끼는 물가 상승률은 굉장히 높죠. 그렇죠. 점심 예. 값이 그러니까 6,000원에서 8,000원 되면 많이 오르는 거고 9,000원 되고 예. 뭐 10,000원이 좀 넘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또 뭐 전기료, 난방비, 뭐 이런 수도료 등이 뭐 30% 가까이 오른 예. 상황이고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인상될 요인만 있어서 예상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래서 경영계는 동결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물가 상승률만큼도 안 오르면 하나도 안 오히려 삭감이 되는 것이죠. 예. 실질적으로 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를 노동계는 반영하기 위해서는 생계비 기준이 가장 중요하게 반영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생계비요. 그래서 생계비를 최저임금위원회가 도출을 하지만 1인 비혼 가구 자가가 없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도출을 하니까 너무 예. 낮게 도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노동자 가구 중심으로 해서 파악했을 때 그래서 소득 중에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곱해서 산출하면 네. 12,200원 정도는 돼야 네. 사실은 간신히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 이런 수준이다 이런 점에서 높아진 물가를 감안해서 생계비를 반영한 기준이 우선시돼야 된다는 주장에 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또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른 물가를 감안해서 노동계는 12,200원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박 교수님께서는 이 수준은 어떻다고 보세요? 우선 이게 최저임금이라는 게 네. 그 취약계층 근로자, 특히 노동조합 못할 수 그런 근로자를 위해서 만든 제도고요. 예. 어느 나라든지.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 결정 과정에 이제 노동계하고 경영계가 과도하게 개입돼서 사실은 정책임금이 교섭임금으로 변질되는 그러니까 제도 운영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 우리 김성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네. 사실은 이제 너무 지금 최저임금이 지난 5년 동안 너무 많이 올라가고 그동안. 예, 네. 예를 들면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 누적 최저임금 인상률이 50% 가까이 되거든요. 45% 정도. 예. 근데 캐나다가 우리 G7 국가 중에서 캐나다가 가장 많이 올라서 26% 정도. 폴란드는 6%. 그다음에 독일은 독일 같은 경우는 뭐 12% 뭐 그렇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뭐 중위임금 대비해서 OECD 62%인데요. 그 OECD 국가 중에서
30개 최저임금이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제도가. 네, 네. 30개국 중에서 8번째 되고 있어서 OECD 평균이나 G7국가 평균. G7국가 중에서 이탈리아는 지금 최저임금 제도 없고요. 예. 독일 같은 경우 2015년도에 법정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통계청 원자료를 분석한 이제 경청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경청 나름대로 분석이 아니라 방법은 이제 OECD 네.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하여간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13%, 300만 명 가까이 된다. 예, 시급 예. 기준으로 해서 예. 추정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OECD 그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멕시코 다음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 비율이 높다. 우리나라가 이제 최장 근로시간 할 때도 1등이 멕시코였어요. 우리나라 더 많아. 예. 그래서 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결국은 지금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지난 몇 년 동안 너무 높여 책정이 됐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동결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예, 예. 경영계 입장도 그렇죠. 네, 그 뭐 경영계 입장을 떠나서 제가 이제 전문가로서 네. 얘기했는데 근데 뭐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이 관여 그렇게 하기가 결국은 좀 힘들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동결이 필요하다. 경영계의 목소리와 같은 의견을 주셨는데 네, 김 뭐 교수님께서는 동결보다는 네. 물가 상승 정도는 해야 된다 정도로 얘기하신 걸로 들리는데 네, 물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네. 문재인 정부 때 사실 너무 급히 올린 거거든요. 특히 예, 첫 해하고 두째 그래서 2년 동안 30% 가격 올라서 결국은 이게 문재인 정부의 소득적 성장이 실패하는 단초를 최저임금이 저는 제공했다고 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최저임금 10,000원 자체를 본인이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했었고 네. 실제로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신규 일자리 창출이 10만 명이 안 됐어요. 거의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고용 참사. 그게 다 결국 최저임금이 너무 급하게 오른 거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때도 이제 한국노총이 대화를 안 하겠다고 선언했었는데 뭐냐면 예. 최저임 우리나라의 그 임금 중에서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의 종류가 제한이 돼 있는데 그때 노동계 반대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민주당이 이제 과반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단법을 개정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통계 나온 거 보면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연봉 6천만 원이 넘는 사람이 5만 명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최저임금 연봉 6천만 원 넘는 사람이 2년 동안의 최저임금 때문에 30%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교섭을 통해서 자기가 임금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최저임금이라는 건 강제적으로 올리는 거고 교섭을 통해서 더 많이 올릴 수도 있고 더 적게 올릴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좀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 설계한 사람의 맨 처음에 그렇습니까? 1986년도에 오래된 얘기죠. 예. 근데 그때 이제 설계하는데 제가 참여해서 TF에서 다셔서 그 당시에 지금 국무총리 하시는 한덕수 총리도 상공부 과장으로 저희 같은 TF에서 5명이 했었는데 그때 이 최저임금의 그때 적용 그 대상을 1인 단신 근로자 그래서 월 10만 원 그런 정도를 했거든요 초기에. 예.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노동계는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생계비 자체 조사한 거 가지고 가족 단위로 한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처음에는 1인 단신 근로자 표준 생계비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준거로 해서 정했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이 그러니까 딱 하신 얘기도 제가 답을 못했는데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인상률은 7.3%로 박근혜 정부 4년간 평균 인상률 7.4%에 미치지 못합니다. 첫 두 해 16.4, 10.9 높이 올렸다가 뒤에 굉장히 낮췄기 때문에 5.1, 뭐 1.5, 5.0 이렇게 낮췄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래서 사실 그런 인상은 줬는데 사실 거기에 산입범위 확대까지 돼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저임금 노동자가 받는 상여금, 식대 이거 얼마밖에 안 되는 것까지 다 이제 최저임금에 산입되면 기본급이 예. 안 올라 버려서 실제 최저임금이 안 오르는 효과를 갖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박근혜 정부보다 0.1% 낮은 데다가 사실 산입 범위 확대로 더 낮아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서 네. 그래서 최저임금의 뭐 2년간 높은 인상 때문에 괴담이 형성이 됐지만 그렇게 이렇게 높은 인상 때문에 더 이상 올릴 여력이 없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그래요? 어렵다. 그럼 경영계에서 동결을 주장하는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뭐 자주 매번 동결을 주장하죠. 예. 그 다양한 뭐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그렇고요. 또 하나 이제 뭐 그 경총이 이제 얘기한 게 OECD 통계 가지고 우리나라 국제 비교상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최상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비교 대상이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 노동자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예. 평균 임금, 그러니까 상대 임금이라는 건 전체 노동자의 가운데 50번째 사람 중위 임금이고 네. 전체 노동자 임금을 평균하면 평균 임금인데 네. 그 대비 최저 임금이 몇 프로냐 가지고 하는데 평균 임금 대비 60%면 높은 수준이다. 국제 기준 공고안에 해당하는데 그보다 높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준은 뭐냐면 임시 일용직 지까지 다 포함해 갖고 하는 거고요. 예. 1인 이상 사업체입니다. 우리나라 5인 미만 사업체는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안 적용되는 데거든요. 그런 데까지 포함해서 하니까 상대적으로 착시 현상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대체로는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으로 하거나 5인 미만 사업체는 서구도 오랜 노동 기준이 확립되어 있는 서구조차도 노동 통계의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 대상으로 안 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인 이상 사업체 기준으로 비교했기 때문에 경총의 발표는 사실은 통계의 착시 현상을 이용해서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인 사람이 높다라는 거는 네. 아직도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예.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사실 대기업 중심 구조라서 열악한 소기업이나 자영업 비중도 OECD 평균보다 배는 높고 이런 요인 때문에 생기고 그것이 제대로 아직도 준수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에 네네. 경제 이중 구조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지 네. 최저임금이 높아서 이 문제가 생긴 거라고 저는 이제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이제 뭐 예, 박 일일이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뭐 이게 지금 통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서로 논박하기는 좀 적절치 네, 않은 네. 것 같고요.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박근혜 정부하고 이제 문재인 정부 비교하기가 좀 그런 게 문재인 정부는 사실 또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있어갖고 또 그 영향을 받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제 충격이 중요한데 처음에 30% 올린 게 사실은 이렇게 평균 내는 건 의미가 없고 그게 경쟁에 충격이 와갖고 결국은 이게 을끼리의 전쟁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래서 뭐 지금도 계속 언론에 나오는 게 결국은 아르바이트 생보다 저 사업주가 돈을 더 적게 가져간다. 실질적으로 편의점 같은 데서. 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말씀이시죠. 그리고 뭐 지금도 그 구인 광고 정부가 운영하는 구인 광고의 버젓이 네.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시급을 주겠다는 네. 이 광고가 뜨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게 실제로 적용하기가 힘들다. 그 섹터에서는. 뭐 예. 대기업에서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중구에서 능력이 있으니까 실제로 예. 뭐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 뭐 장사를 접거나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그 고용구조 변화가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그 고용인 있는 자영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네. 저희 자영업자에 소속된 그 근로자들이 많이 줄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꾸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맥도날드인가 뭐 지금 식당 같은 데도 가보면 지금 뭐 많이 대체됐잖아요. 네, 그래서 뭐 요새 같은 경우는 뭐 처음에는 매드포 갈릭 정도만 해서 지금은 보통 음식점 가도 그냥 혼자서 이거 다 그 돈까지 내지 않으면 설탕 한 그릇도 못 먹겠더라고요. 예. 그러면 거기다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최저임금을 올리면 최저임금 올려서 살아남은 사람한테는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 급여가 올라가지만. 그렇지만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면 실제로 예.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박 교수님 말씀처럼 이 경영계의 범위에는 네. 우리 주변에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정경련 조사 보니까 이 자영업자들 58% 정도가 이번에 이제 최저임금 더 이상 오르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예.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편이고요. 네. 물론 사실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이제 대상이죠. 1인 자영업자이거나 플랫폼 노동자인데 자영업자로 돼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그중에 일부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중에서도 양극화가 심하게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바로 영향을 받죠. 근데 전체적으로 봐서 그분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이렇게 그렇게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중에 열악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비중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최저임금이 인상하는 것은 전체 경제를 보면서 운영하는 건데 네.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을 높이 인상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금. 예.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불평등 양극화가 훨씬 심각해졌고 물가는 굉장히 올라갔고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면 경제 활력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구매력이 있는 노동계층의 구매력이 밑을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건에서도 그러면 다 허리띠 졸라매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은 일정 수준 보장해줘야지 충분히 먹고 살게 해야지 경제가 순환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불평등 양극화의 직격탄이 한 층을 네. 잃어버린 계층으로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 적절한 수준의 소득 인상을 해야 되는데 가장 유효한 방법이 최저임금 인상이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의 영향을 받는 분들이 자석수를 줄이고 또 종업원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또 가족 종사자를 통해서 내법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버텨나가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하여튼 이 구조가 전체 경제 전체에 돌아가기 위한 과정에서는 사실 모두가 좋은 방법은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수에게 좀 더 박 좋은 교수님. 방법이 예. 저는 뭐 박 약간 교수님, 다른 짧게. 다른 건데 예. 뭐냐면 이게 예를 들면 고용인의 자영업자가 저는 최소한 100만 명이라고 보거든요. 100만 명 네, 이상. 그러면 엄청 큰 거죠. 지금 그거를 이렇게 오히려 그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게 국가의 책무인데 예.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 차원에서 지금 몇 년 동안 최저임금 전혀 안 올랐는데 그 임금이 급속도로 오르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사람이 사람이 좀 귀해져서요. 미국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임금은 시장에 올리는 거지 정부가 제도나 그걸 통해서 올리는 건 문재인 정부 때 같이 어떤 부작용이 그냥 눈에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임금이 시장에 올리게 하고 그다음에 대기업가나 그럴 같이 영향력 있는 데는 교섭을 통해서 임금을 올리면 되는 거고 오히려 이 소상공인이나 그쪽에 있는 종사자들한테는 최저임금을 통해서 진짜로 보호를 해주되 지금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 오히려 그쪽은 동결하는 게 맞다. 예. 물가를 고려해서 여력이 있는 이 대기업이나 지금 14% 노동자고 있는 데는 최저임금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올라가거든요. 그쪽은.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강제적으로 차등 적용에 대한 부분 말씀해 네, 주신 맞습니다. 것이죠? 이제 그게 지금 해법은 올해는 이제 그것밖에 없다. 그리고 사실은 첫 해에 차등 적용을 했었어요. 1그룹, 2그룹 해갖고 우리나라 법에 지금 돼 이거 있거든요. 1988년인가요? 그러니까 시행 첫 해. 그러니까 87년도에 한 거죠. 87년. 네. 88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결정은 이제 89년도에 시행된 거죠. 했는데 88년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첫 그때 해 한 번 하고 하고 지금 이제 한 35년인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행이 안 이게 되었던 그 다음부터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예, 노동조합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임금이 교섭임금으로 됐기 때문에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초기 한 10도 한 몇 년간은 노사 교섭의 장으로 예. 우리 춘투 예. 변질이 되었고 또 10년 동안은 이 최저임금 결정을
6개월 있다 있어요. 예, 예. 박 교수님 말씀대로 예. 지금 최저임금을 내년에 얼마로 하느냐와 함께 차등 적용이 큰 쟁점인데, 그러니까 뭐 업종별로 또는 지역별로 사정이 각각 다르니 좀 차별을 두어서 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 논의에 예. 대한 부분인데 예. 김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는 53%만 단일 최저임금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예. 그렇지 않은 나라의 대부분은 아프리카 국가, 남미 국가, 동남아 국가 중에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 일부고요. 선진 경제 중에서 하고 있는 나라는 몇 나라가 안 됩니다. 업종별 하고 있는 지역별 업종별 다 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은 이른바 경제대국 시절에도 경제대국 생활빈국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특히 잃어버린 20년 동안 훨씬 더 비정규직, 우리보다 더 많이 늘어났고 더 단시간 노동자 급증하고 사실 내핍 생활을 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그런 나라인데요. 네. 약간 지방자치제가 발달돼 있는 측면도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일본을 쫓아서 우리가 처음 도입할 때 89년 이제 업종별 차등했다가 예. 낙인 효과가 너무 심각하다. 안 그래도 낙인 효과라 하면 저기는 한계 업종이다. 저희 가는 사람은 임금이 낮은 곳은 그러니까 저숙련 노동자고 뭐 네. 발전 가능성이 없는 노동자다 이렇게 네, 되니까 그런 것이 더 사실 인력 유인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폐기했거든요. 뭐 노동의 힘이 그렇게 센 때가 아니고요. 뭐 준군사정부 때니까요.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뭐 민주화됐다 그러지만 그렇고요. 또 이제 선진 경제에서 하고 있는 나라가 지역별로 차등이 일반적인데 연방제 국가들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같은 연방제 국가들은 연방 최저임금이 있지만 주별로 결정되는 별도의 임금 체계를 가지고 최저임금을 가지고 있죠. 미국도 8.5달러 묶인 지가 한 15년 넘었을 겁니다. 오바마 정부가 올리려고 했는데 그때 공화당이 다수여서 못 올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주지사가 주로 포진돼 있는 대도시 중심으로 시애틀, 뉴욕, LA, 뭐 워싱턴, 시카고 이런 곳 중심으로 해서 최저임금이 지금 15달러까지 올라갔는데 15달러를 줘도 사람을 못 구한다는 건 맞습니다. 미국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15달러 가지고도 맥도날드도 못 사 먹는다고 할 정도로 물가가 폭등을 해서 사실 거기도 사실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죠.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할 거는 미국은 인종적으로 분단된 국가입니다. 이주 노동자 중심으로 이제 저임금 노동자가 배치돼 있는데 그런 면에서 약간 분단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나라의 모델을 쫓아갈 수는 없고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김 있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방제 국가니까 지역이 워낙 크니까 그 소득 수준이나 경제활동이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하고 있다는 말씀 맞는데 그걸 우리나라에 그냥 대입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차가 크잖아요. 20년 전에는 한 80% 정도 됐어요.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이 지금 60%밖에 반밖에 안 됩니다. 네. 그 결국에 낙인 효과를 떠나서 이미 거기는 급여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당연히 차등을 적용을 해야죠. 경제력 차이가 나니까. 꼭 그 논리대로 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역보다는 업종별로 아니면 사업자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네. 제 지금 뭐 의견이지만,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은 현행 법상으로 봤을 때 업종별로 차등을 두는 것은 사실 협의만 이루어지면 바로 가능한 거죠. 것 같고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은 지금 뭐 여당 의원 쪽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더라고요. 아니, 저희가 처음 있다고. 했을 때 예. 그 처음 설계할 때 이제 지역도 저희 고려를 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법 대부분이 다 일본 걸 거의 카피해온 게 많아요. 네, 최저임금도 사실은 그런 상황이고 맨 처음에 지금도 거의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또 이 지역 감정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그것 때문에 지역을 사실 뺀 겁니다. 처음에 빼고 이제 업종만 했는데 지금 저는 여당이 안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맞지가 않아요. 아, 어떤 면에서요? 왜냐하면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데 그 차이가 나는 거는 정부에서 보존해 주겠다 그런 건데 결국은 이거는 제2의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하고 비슷한 게 그때도 이제 최저임금 확 올려놓고 소상공인들한테 돈을 줬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사실은 맞지가 않거든요. 네.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세요? 지금은 현재는 지역별로 하는 거는 지금 그냥
일단 업종도 안 되는데 뭐 지역을 지금 한 논의 자체 같은 걸 복잡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것도 법도 개정돼야 되니까 힘든 얘기고 당장 올해 이제 이 내년 걸 결정할 때 예. 업종이나 그 법 허용하는 그 한도 내에서 네네. 해보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 지금 갑자기 지역까지 들어오는 건 저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논의를 더 복잡하게 하는다. 뭐 거기에 법 자체에 어떤 좋은 점 나쁜 점을 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별 차등을 두는 것을 논의하는 건 좀 지금 시기상조다라는 지적을 아니, 지금 해주셨는데요. 저는 업종도 안 되는데 예. 지금 지역까지 저희는 그 최저임금이라는 게 이제 자기 임금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뭐 우리나라 조직률이 없고 교섭을 할 수 없는 교섭권이 없는 사람들이 86%나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그에 따라 임금이 오를 수 있는 사람, 물론 또 13%는 그마저도 준수가 안 돼서 못 받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비정규직부터 중소 영세 기업에 5인 미만 사업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존재하죠. 그런 분들이 이제 숫자가 뭐 800만 뭐 이 정도는 최소로 추산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런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가지는 규범적, 강행적 규정이라는 게 여러 가지 최저임금이 있으면 지금도 준수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지켜지겠냐. 예. 규범이나 제도라는 거는 보편적으로 잘 적용돼야 되는 것인데 이게 복잡해지면 사실은 이게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최저임금이 여러 가지로 갈라지는 데는 별로 적합하지 않다. 네, 일부 네. 업종별로 하는데도 모든 업종을 쪼개서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이렇게 나눠서 하는 데는 일본만 그렇게 하고요. 예. 대부분 농업 노동자만 따로 떼거나 예. 이런 방식으로 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겨냥하는 뭐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을 겨냥해서 낮추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제출한 법안을 보니까 더 주기 위해서 한다. 뭐 지역별로 하는 거에 대해서 더 주기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도 의문스럽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가는 길을 만드는데 더 초점이 있지 않을까 네. 하다가 효과가 없고 부작용이 심해서 폐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지역의 인재를 뭐 유인하는 효과를 갖는다는데 최저임금만으로는 안 되죠. 네,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유인 효과를 갖기는 어렵고요. 네, 네. 최저임금 이상 받는 임금을 전제로 해서 더 격차가 좀 늘어난 걸 줄이는 그런 목표를 가져야 되는 거지. 예. 그것은 오히려 그런 인재 유입 효과나 뭐 이런 것은 인력 유입 효과는 없고 오히려 최저임금의 규범적 기능만 약화시키는 네. 이원화 다원화의 길을 열기 위한 방안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네, 네. 이 최저임금 결정하는 문제 참 매년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에 더욱 그런 게 노정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는 분위기인 게 한국노총이 이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최저임금위원회에 일단 참석은 하는지 여부조차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구속되셨기 때문에 예. 그럼 한국노총 금속노조 사무처장께서 이제 광양제철소 하청노동자 교섭권 요구 때문에 네. 이제 막루에 올라가서 농성하시다가 강제 연행 됐죠. 네. 그래서 약간 폭력 행위도 거기에 동반됐기 때문에 한국노총이 격앙했고 이제까지도 이게 윤석열 정부가 전혀 한국노총과 대화하지 않는다. 노동부 장관이 한국노총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통보조차도 없고 협의조차 전혀 없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네. 시기를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노동조합 때리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국노총 간부의 그 농성까지도 대상으로 삼는 것에 예. 경항해서 경사노위에 지금 본회의는 불참하고 있었는데 예. 소회의 업종별 회의 뭐 이런 것을 참여하지 않겠다. 또 전면적으로 이제 대화의 끈에 신랄 같은 끈조차 끊은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노동 정책을 노동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노동을 대상으로 표적으로 삼는 개혁을 노동개혁의 중심으로 삼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예, 항노총도 정치적으로 예. 선언한 것이다. 대응을 예. 선언한 것이다. 박 교수님, 저는 뭐 예, 짧게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 어차피 만약에 네. 근로자 측에서 연속으로 불참으로 하면은 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건 아마 참여를 끝까지 하고 나중에 그렇게 갈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예. 오히려 그다음에 뭐 어차피 그 민주노총은 뭐 대화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노동단체니까 뭐 논의를 하고 다시 한국노총은 그래도 합리적인 노선으로 계속 유지돼 왔는데 사실 이번에 광양 그거는 뭐 저 지금 말씀하신 거기 그 노동조합 간부한테 네.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뭐 제가 여태까지 보면은 법원에서 그렇게 노동 현장에도 관련된 그 노조원들한테 그렇게 구속영장 발부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그쪽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뭐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뭐 그것도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일단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든가 불법 노조에 대한 엄중한 대처 그런 거는 뭐 지지도가 70% 가까이 되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국노총도 뭐 그냥 방어 이런 뭐 감정적으로는 전 방어하는 건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뭐 이런 회계 투명성 같은 거 자발적으로 좀 오히려 더 협조하고 불법 시위 같은 경우도 법의 테두리에서 하면 오히려 더 지금 지지율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지지, 호응 같은 게 커질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감정적으로 그렇게 반발하는 것보다는 보다 여태까지의 기조와 같이 합리적인 노선으로 복귀해서 대화를 하고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희 고려대 교수,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